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금요일은 대가의 어깨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윤센이라는 별명까지 네. 얻으실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장세에서 정말 활발한 활약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봐주시니까, 예. 네. 근데 거기에 센이 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센터장님, 리서치 센터 센터장님이셔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냥 뭐, 센터장이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대가라고 하니까 좀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이거 저한테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예. 금융사의 대표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대가로. 그 대표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이 사장님이라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룹별 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문을, 그룹을 맡고 있다는 걸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주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까지 정말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었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랑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 주식 투자의 열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어떠세요? 주변에 느끼시기에? 뭐 앵커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열기가 잘 안 타오르죠.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죠. 짜증나 있고 화가 나고. 근데 만약 내가 투자자라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확신에 찬 미래가 꿈꿔질 때 그때는 주식에 도망가야 되는 시기고요. 우리 2021년 봄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도 제가 명확하게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고, 또 의심이 커지니까, 어떨 때는 부채 한도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 이거 아마 끝나고 나면, 사업용 부동산 얘기 나올 거고, 이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내리는 거니까 안 좋은 거다 얘기하겠지만, 시장은 계속 이런 의심이 커지는 구간이 주식에 투자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앵커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좀 자신 없어하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짜증도 나 있고 그렇죠. 비관적인 얘기를 들으면 더 솔깃하다면 아마 이 시기는 투자에 그쪽으로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뵙고 저희 방송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그러니까요. 저 거죠? 와서 너무 전망 좋아가지고 오늘 네. 저희 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루프탑에. 대표님 늘 글로 뵙는데 그 글이 저는 항상 인상 깊어요. 같이 고민하시죠. 당연하죠. 이거 한번 좀 실제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오늘도? 되게 민망한데 오늘 함께 고민하시죠. 네, 그러시죠.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강세장을 예견하는 결정적 단서 베스트 10. 제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적 단서 강세장. 강세장. 그렇죠. 저희가 작년 11월에 제가 리서치를 이제 좀 손을 놓기 전에 올해를 바라보는 전망으로 저희 하우스에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우리 신중원 현재 센터장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서 올해를 상고하고로 봤거든요. 상당히 그 당시 인터뷰를 했더니 댓글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왜 상고하고로 봤냐면 결국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갈 것이고 금리 상승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고요. 하반기 나면 상반기 끝나가니까 아마 하반기가 되면 다들 경기 침체 무슨 시스템 위기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었네 하고서 넘어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단식 상승의 의미로 저희는 올해를 상승장으로 봤고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경로로 본다면 저희들의 전망이 크게 부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증권가 분위기를 보면 타 증권사에서도 1980년대 그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를 한참 올리고 나서의 대강세장 그때를 얘기하시는 또 리서치의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윤지호 대표의 결정적 단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변동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작년에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한 이유. 작년에 시장이 붕괴됐던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채권 금리의 상승이 있었고 변동성이 커졌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상황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 변동성, 무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매일 뭐 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연준 의사 결정 나오고 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뭘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즌은 이제 그거 안 봐도 되는 작년에는 시즌이다. 그래도 그쪽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예. 채권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곳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본질적인 곳은 경기겠죠. 경기인데 경기가 지금 좋냐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강세 잠깐이나 아니지만 최소한 작년 우리 그 10월에 채권 금리가 그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시점, 그때가 원 달러 환율이 1,440원 갔을 때가 의미 있는 역사적 적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물가 금리가 시장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때 밀접하게 움직였었던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채권의 변동성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변동성이 잦아들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럼요. 단서다. 네. 두 번째 단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수출 증가율과 PBR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냐. 그럼 제가 이번에 어떤 졸조를 쓰면서 순환적 사고를 말씀드렸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좀 쌀 때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요. 비쌀 때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쌀 때, 비쌀 때의 기준을 뭐로 할 거냐에 관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 PER로 보면은 너무 이익이 변동이 크니까 쓰기 그렇고 PBR로 보는데 저희들은 보통 그 PBR과 굉장히 우리 시장이 연동성이 되는 지표가 수출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시장이 수출이 너무 좋고 PBR이 높을 때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출 증가율이 막 최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PBR이 낮았을 때 주식을 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야. 네.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출 증가율과 PBR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의미 있는 레벨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지나갔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죠. 수출 증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제가 이제 이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수출 증가율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를 따져보면은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 데이터라는 거는 좀 어렵나요?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2022년 3월이 중국 수출이 156억 달러였어요. 너무 강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3.4%가 나왔던 거예요. 3월이. 어떨까요? 앞으로는. 156억 달러에서 거의 100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개선되겠죠. 근데 전망이라는 게 막연하게 무슨 거대 담론, 무슨 뭐 전쟁, 정치, 저는 정치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인데 수출 증가율은 개선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PBR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현재 0.94배 정도인데 한 배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거로 봅니다. 한 배 정도가 현재 자본총계 기준으로 한 2,740 정도고 아마 내년을 생각하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자본총계는 계속 쌓여가니까 내년 되면 2,900 이 정도 나오거든요. 또는 주식시장을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있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출 지표라는 게 사실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단순하게 보면 지난 5년 사이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18년 그때 진짜 전 세계가 재테크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했던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됐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정말 수출 계속 뭐 안 좋고 무역 수지 적자 나고 쭉 이어지다가 이제 상반기 1분기에 가장 퍼포먼스 좋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금 또 꼽혔잖아요. 이게 사이클을 그런 식으로 타나 봐요. 정말 최악 지나면. 유독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게 네. 중국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 뭐 여기서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 설비 가동률을 보면 미국은 설비 가동률이 상당히 회복됐어요. 한국은 회복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문을 해야죠. 아, 반도체가 설비 가동률이 안 좋고 이러니까 우리 진짜 망가질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이게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수출은 결국은 기업의 매출이고 이익 부분인데 이익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유가 기준 에너지 수입이 가장 비쌌던 때를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무역 수지도 개선되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제 칼럼 같은 걸 좀 쓰는데 6월에 무역 수지가 흑전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또 막 사람들이 와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달렸나요? 그럼요. 뭐 이게 무슨 뭐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뭐 제가 말투가 좀 그런데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점에서 데이터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뭐 5월에 팔고 떠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6월쯤에 무역 수지 흑자가 확인되는 게 7월에 나온다면 올 여름이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정적 단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죠. 우리나라 증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위기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나라 진짜 제일 많이 올라요. 뭐 코스닥 세계 상승률 1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수출이 중요한 나라고 수출이 잘 되려면 뭐가 돼야겠죠?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OECD 선행지수라는 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 방향이 중요한데 어찌 됐던 간에 OECD 선행지수가 돌아섰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한국 선행지수도 좀 비슷하지만 22개월 만에 돌아선 거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돌아섰을 때 거의 대부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뭐 이제 곧 멀지 않아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대략 경기 속도가 좀 둔화된 거고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선행지수는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방금 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올 하반기에 그렇게 우려들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글로벌 경기가 완전 망가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더 망가지는 이럴 가능성 매우 희박해졌어요. 제가 이거에 또 여기는 안 넣었지만 더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제가 그제 우리나라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야 영업이익률이요 지금 4%대예요. 우리나라 전체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위기 때 이후 레벨이에요. 여기서 한번 앵커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2% 갈까요? 5, 6%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점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최저점이다. 근데 분명한 건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다 정도는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여기보다 개선되겠죠. 아까 방금 전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려면 뭐가 돼?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개선된다면 올해 기업 비용이 3분기가 되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면서 이게 플러스 효과가 나옵니다. 3분기가 되면. 근데 주식시장은 참 신기하죠. 그때 확인하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우리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괜찮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 기대가 높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지금 적자 규모가 이렇게 나오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무너지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비 가동률이 저렇게 떨어져 있고 재고 레벨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아마 이쪽에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작동되고 있다. 이것의 시발점은 방금 전에 말했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에 대한 영향이 점차 매월 확인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프닝에서 이거 변화한 거 OECD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지난달에 변화한 거 말씀드리고 그러셨어요? 예, 잘했죠.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그 베팅,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끼어 있을 때 어쨌든 베팅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당연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찾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네. 자, 다음, 그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참고로 중국 쪽에서는 7개월째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유럽 빅4는 5개월째 반등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서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개 지표를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베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50을 보통 기준선을 얘기해요. 50 밑에 있으면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50을 하회한 게 6번 있었고요. 참 신기한 건 ISM 제조업지수가 50이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지수 보면 3월에 46.3이었고 4월이 47.1이었어요. 그렇다면 돌아섰죠. 그럼 우리가 50 올라갈 때까지는 코스피도 반영될 확률이 높죠. 이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중국의 문제지 이건 미국 좋아져.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 경제는. 그래서 이 부분도 ISM 제조업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한국이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문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수출 대형주를 사야겠구나. 네. 심플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를 사니까요. 그걸 보고 데이터를 보고. 마침 원화도 약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뭐 불안불안해한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봐왔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반응들이 정말 뜨거운데요. 뭐 우리 기업들 화이팅 이런 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경거망동하지 마라님은 꼭 전달해달라고 윤 대표님 한 명의 팬으로 감사하다고 제가 팬이 다 있나요? 전 네, 몰랐네. 예. 전달해달라고 하시면서 윤 대표님 퀄리티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자료를 너무 지금 좋아해주고 계세요. 이런 정리들이 필요했다. 이런 좀 니즈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다음 단서는 수출 비중 변화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거서 비중은 그러니까 중국 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예.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수출 잘 되는 걸 항상 찾아다녀요. 그럼 걔를 다들 알려줬잖아요. K-팝 그룹주들. 또 화장품은 안 됐지만 뭐 저희 미용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였는데 이것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음 타자를 노릴 겁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부진했던 쪽들에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우려하시거든요. 많은 근데 분들이. 데이터에 보여드린 게 뭐냐면 근데 미국이 올라오는 거고요. 항상 우리나라 수출이 나름대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잘 되는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중국에서 나왔을 때 다 망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나라를 강하게 치고 들어갔죠. 현대 기아차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농심 같은 기업 기억나십니까? 농심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숫자가 안 나오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네. 실적 잘 나왔지만 네. 2분기, 3분기 더 잘 나올 거거든요. 농심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의 주된 시장이 소위 자꾸 중국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70년대 초에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59%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미국이 그만큼 늘어난다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이거 걱정하는 부분을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수출 국가 가운데 기대하시는 지역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혹시. 미국에 잘 해야죠. 네,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일단 잘해야 되고요. 여의도에서 농심이 처음에 미국에 막 투자 늘릴 때 반신반의했지만 또 이걸 잘 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포트를 유했었거든요. 미국에 투자한 게 뭐 있죠? 물론 최근에 좀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좀 약간 너무 오버한 것들은 있지만 여하튼 2차 전지도 그래도 좋은 거고 자동차 그렇죠. 잘 보시죠. 미국의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걸그룹들 하면 다 뭐 중국만 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의 걸그룹들이 미국 시장도 진출해서 미국의 오락 프로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치고 들어가는 회사가 승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하여튼 특정 종목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개인 투자분들 답답한 건 뭐냐면 너무나 남들이 잘 모르는 아주 섬세한 종목을 찾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LG 그람만 하더라도 제일 잘 팔리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노트북 중에서 그 LG전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 투자라는 게 호흡만 조금만 길게 가져가시면 네. 상당히 해볼 만한 시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네. 단서는 2분기 수출 증가율과 이익 전망치의 턴어라운드거든요. 아까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얘기하면서. 네. 그게 뭐였냐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 수출이 엄청 악화됐던 거. 그러니까 3월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4.4%였거든요. 근데 왜 마이너스 33.4%였냐는 거죠. 결국 3월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 그러면 이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 증가율이 돌아설 수밖에 없고 이미 돌아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출 증가율과 매우 연관도가 되는 데이터가 PBR 데이터인데 그럼 PBR을 올려야겠죠. 뭐가 따라올 거냐? PBR이 올라가면서 ROE가 올라갈 겁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저희 애널리스트와 많이 해보면 뭐가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영향을 주냐. 대표적인 게 글로벌 M2 증가율 데이터가 있어요. 글로벌 프락시가. 그게 있고 사실은 이런 수출 데이터들을 약간 혼합해서 써보면 수출 증가율은 강하게 올라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유가가 안정되면 무역 수지도 확 개선되는데 저희들 추정으로는 6월 달이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오늘 반복해 말씀드린 게 그때 미디어에서 무역 수지의 흑자 기사 뉴스를 상상하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흥분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아요.
그럴 확률이 높은 게 올해 7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네. 자, 미리 예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7월에 그 소식을 들으셔도 놀라지 마시고요. 무역수지 흑자 전환입니다. 자, 다음은 단서 7번째 이익 수정 비율인데요. 결국 이번 1분기에 확인됐던 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다 내려와 있어요. 애널리스트 네. 욕할 필요가 없으신 게 안 좋아지면 내립니다. 그래서 수정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익 수정치를 올리는 비율과 내리는 거의 비율인데 이게 확연하게 돌아섰어요.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부터 뭐냐면 숫자가 별로로 나와도 생각보다 잘 나왔네 반응이 계속 나올 겁니다. 1분기가 그러하지 않았나요? 일부 종목은 실제 실자를 보면 전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낮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익 수정비 올라온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번째 단서 PER, PBR 갭은 어떤가요? 네, 너무 데이터만 보여드리는데 아마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PER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PER로. 왜? 이익이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PER이 비싸지죠. 근데 전형적으로 소위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데 뱃머리를 돌리다는 뜻이죠. 턴어라운드 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익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PER은 높고요. PBR은 낮아요. 네. 이게 막 벌어졌다가 좁혀지는 국면이 네. 한국 주시가 가장 매매하기 좋은 때입니다. 네. 지금 그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PER과 PBR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면 언제 그랬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딱 그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2017년 반도체 사이클 때, 2020년 코비드 쇼크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보시면 PER, 그러니까 장을 안 좋게 보려면 아주 간단해요. PER이 비싸다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장을 좋게 보면 PBR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라는 게 있어요. 한국 장세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PER이 좀 비싼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어떤 한국형 탑다운을 이해하는 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도 좀 좋다라기보다는 너무 이걸 경계감을 높일 이슈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서는 양극단에 놓여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뭘 사야 되냐 물어보시면 이제 저는 여기서 제가 뭐 중성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가장 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게 반도체고요. 가장 좋은 게 자동차예요. 그럼 일단 자동차를 샀어야죠. 왜냐면 자동차를 왜 샀어야 되냐면 중국에서 나와서 절치부심해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을 가져왔고요. 여러 가지로 실적 대비 쌉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도 가져가고 나쁜 것도 하나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거는 돌아설 수 있으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돌아왔으면 상당히 힘이 있겠죠. 근데 반도체가 그럴 가능성이 생긴 게 그냥 막연하게 나쁜 걸 무조건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번에 삼전이 발표한 게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제가 여러 군데 매체에 가서 삼전 드디어 바닥친 것 같다 말하는데 사람들이 반응 잘 안 오는데 1분기 실적 발표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언제? 핵심은 네. 연간 웨이퍼 인풋을 갖다가 14%나 축소했어요. 이게 안 하다치는데 14%를 축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한 공정 전환 속도 미세 감안하면 20%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일거에 올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 오버서플라이 이슈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삼전이 안 할 것 같았던 일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뜨고 나서 개인들은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웨이퍼 인풋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본격 회복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최소한 삼전이 다시 5만 원대 갈 확률은 거의 희박해졌고요. 아마도 단계적으로 좀 올라서지 않을까 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중소형주보다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삼전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이클에서.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뭐 일반 투자들이 가장 가져가기 쉬운 전략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동의하시지 않을지는. 네, 마지막 단서인데요. 저는 사실 M2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외국인 유동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등수를 보시면은 반도체도 있고 왜 이렇게 반도체를 사냐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여기에 이제 여러 매크로 얘기보다는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액션이 이미 시작됐다.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네. 그걸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한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일직선으로 안 가요. 굉장히 순환 사이클이 강합니다. 이 순환 사이클의 핵심은 수출이고요.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 한국 증시는 수출주가 올라갑니다. 그때 품목만 바뀔 뿐이에요. 중국이 강할 때는 화장품, 면세점 이렇게 되지만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잘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네. 좀 시간이 있다면 수출 데이터를 좀 상세히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근데 그렇게 보시는 습관을 가지면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채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종목들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음식료에서 농심 같은 게 좋아진다. 근데 지금 종목 추천 아닙니다. 왜 주가가 올랐냐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위 그 최근에 걸그룹이 있는 K-팝 그룹들이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들. 자동차도 글로벌하게 너무 좋아지고 있고 방산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요번의 품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왜 어렵냐면 이 품목이 바뀌어요. 계속. 중국이 좋을 때는 중국 수출주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 수출이 나왔는데 그럼 다음 타자가 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타자가 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한국이 전통적으로 글로벌 소위 사이클에서 항상 어느 정도 담당해 왔던 IT 사이클은 한국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 사이클이 오고 있냐 안 오고 있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결정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저런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애써 좀 외면하시지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여기는 채널을 처음 왔는데 올해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네. 그래도 장이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사신다면 흔들릴 때 아마 연말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질문 몇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네. 10가지 단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강 세장의 결정적 증거 10가지 단서들을 확인했는데 실물 경제 좋아지나요? 이런 많은 질문들도 있었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답이 됐을 것 같고 정말 무엇보다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갑니다. 네, 투자자는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네. 정치가도 아니고요. 그냥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경제학자의 시각도 정치가의 시각도 아닌 투자의 시각에 접근하신다면 좀 더 나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주식 수출 데이터 보시면서 수출주 수량 많이 늘려가야 할 시기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